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은 이제 그 명품 구매 대행 그리고 명품 쪽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 강의까지는 혼자서 어떻게 보면 강의를 했는데 이번 강의는 약간 조금 질의응답을 서로 저희가 하면서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용어는 총 이렇게 12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왜냐면 제가 이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뭐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아예 그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품이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을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구매 대행, 뭐 병행 수입, VAT 환급, 배송 대행지, 뭐 개런티 카드, 정품 보증서, 뭐 관부가세, 개별 서비스, 그리고 FTA, 그리고 프리오더, 그리고 스톡이라고 하면 이제 스톡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통관 부호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12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구매 대행인데요. 구매 대행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고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좀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혹시 구매 대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죠. 요즘에 이제 그런 하나의 판매 방식이 되면서 저도 예전에 이제 명품 쪽은 아니지만 뭐 중국 쪽 구매 대행을 했어 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뭉뚱그려서 알고 있는 거고 네. 정확한 또 정의는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럼 예전에 판매하셨을 때는 네. 그냥 그걸 해외 직구라고 많이 불렀을 거예요. 네. 해외 직구라고 불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때는 이걸 그냥 해외 직구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구매 대행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이제 정확한 의미를 제가 전달해 드리기 전에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네이버에서 네. 해외라고 앞에 이제 그 해외 표시가 그러니까 해외 아이콘이라고 붙어져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상품들이 다 이제 구매 대행인 거죠. 네. 저도 그 상품을 처음에 옛날에 봤을 때는 그냥 '아 해외에서 와서 해외라고 붙어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그 상품들은 재고가 없어요. 없죠. 네. 없는 채로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문하고 난 다음에 난 분명히 주문이 됐는데 나중에 갑자기 막 취소가 된다거나 품절이 된다거나.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재고가 없지만 네.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도화된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해외에 창고를 두고 거기에 재고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구매 대행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맞아요. 법적인 문제가 국내에서 팔 수 없는 것도 개인들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를 하면은 또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재고를 해외에다 보유하고 구매 대행하는 업체들도 요즘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반대로 그런 것도 있죠. 해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창고가 있는 경우들도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있어요. 네. 예 요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파괴됐다?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병행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일정 뭔가 검사나 정시 통관을 해 가지고 국내에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계가 이제 배송도 워낙 빨라지고 물류 시스템도 발전하면서 네. 이제 구매 대행 비즈니스라는 게 점차 더 확대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네. 이게 뭐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병행 수입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네네.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구매 대행에서 좀 제가 그냥 딱 이제 사전적 어떻게 보면 사전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딱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내가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상품들을 네. 이제 내가 올려 놓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다시 주문을 넣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네. 서비스라고 제가 적어 놨어요. 이거는 네.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구매를 네. 대신해 주는 그냥 서비스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게 인제 요런 걸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지 네. 뭐 나중에 뭐 세금 문제라든지 네 뭐 분명히 맞아요. 소명할 분명히 시기가 오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인제 정의를 완벽하게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그 사업자의 서비스업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적어 놨지만 도소매 해외 직구 대행업을 가지고 있어야지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서비스업으로 분류됐다. 말 그대로 내가 구매를 그냥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럼 내 매출은 그 서비스만 잡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예. 저도 이제 세금 신고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이게 초반에는 되게 세무서와 그런 이제 뭔가 사업자 간에 좀 네. 이제 이견이 있었죠. 분쟁이 많았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제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뭐 잘 정리가 돼가지고 뭐 이런 업종 코드가 생겼죠. 지금도 만약에 세무서에서 이걸 못하는 세무서들도 있어요, 아직도.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긴 좀 실력 없는. 네. 그것도 그렇고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세무사들은 새로운 걸 안 네, 하니까. 잘 모릅니다. 예. 네. 기존 이제 단골들이 이제 거래처들이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음. 오히려 예전에는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반대로. 세무사에서. 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구매 대행이냐 음.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 생겨난 업태이기 때문에 네. 뭐 정확히 막 이게 세법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세수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거죠. 지금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음. 예, 예를 들어서 만약 업체에서 그 증빙을 요구를 할 때 뭐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는 거냐, 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돼.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요게 업체에서는 그 세금 계산서 끊은 만큼 매입세액을 또 인정받으면은 약간 어느 부분에선가 탈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그 소명을 할 때도 매입 자료가 따로 없는 거죠. 네. 셀러 입장에서도. 네네. 네, 매입 자료가 없고 고객이 아까 전에 그 현금 영수증 얘기하셔서 네네.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웬만한 셀러분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자사몰이라고 해서 내 개인 사업자 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현금 영수증 자진 신고라는 걸 해야 돼서 네네네. 그때는 이제 내가 현금 영수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고객이 낸 그냥 그 금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내 매출, 내 매출만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네.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 구매 대행은 이 수수료 매출 부분만 내 매출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구분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올 때 통관이 개인 통관이 되느냐, 사업자 통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 통관이 되는 상품들은 거의 구매 대행이다. 이렇게 표현한 생각을 하셔도 뭐 좀 무방하죠. 구매 대행이 이제 그런 뭐 관세라든지 네네. 뭐 통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혜택이 네, 있죠. 혜택이 많잖아요. 네. 네. 어째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관부가세라는 거는 원래 해외에서 이제 가지고 올 때 무조건 내야 되는데 네. 이제 개인 통관 내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네, 맞아요. 네.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네, 이제 면제를 해주는 네,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통관이 좀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또 주의할 점이 많죠. 사실 그렇죠. 개인 통관하면서 이제 그렇게 세금 면제를 해주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위법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개인 통관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다시 재판매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원래 안 돼요. 안 되죠. 네,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내가 이거 구매했는데 뭐 입지도 못하고 사이즈도 안 맞고 반품도 안 돼.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사회적 비용이 그냥 발생이 하는 거라서 네. 그런 식으로 뭐 판매하시는 거는 솔직히 무방하긴 하는데 이거를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을 네, 맞아요. 만들어서 하면은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런 거지. 그럼 경찰서에 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매 대행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사람들이 하시는 거긴 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재고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재고가 없이 뭐 요새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도 없어도 되고 그냥 내가 집에서 뭐 노트북 하나, PC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소싱이나 이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싱이 자유롭죠. 특히나 명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는데 맞습니다. 내가 이걸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 네. 사지 않고서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거나 올려보면서 이 브랜드도 테스트할 수 있고 이 상품이 팔리나 안 팔리나를 간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아요. 네, 이렇게 안 하고서는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사서 판단하고 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매 대행이 잘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두면은 요즘에는 이제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힘이 닿는 한에서는 어떤 상점이든 마찬가지지만 단골이라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를 하면은 또 명품 쪽이니까 평생 내 직장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모든 사업은 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 재고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재고가 없기 때문에 품절도 잘 되고 주문을 했는데
난 당연히 재고 있어서 주문한 줄 알았는데 계속 취소가 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재고가 없이 판매하기 때문에 취소율이나 그리고 뭐 웨이팅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야지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런 단점들도 있는 거죠. 네. 명품 구매 대행 시장의 약간 비전에 대해서 한번 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당연히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네. 한계는 있어요. 네. 그 한계라는 건 이제 저는 이제 매출에 대한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연매출 뭐 20억짜리 뭐 30억짜리 회사를 만든다? 그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구매 대행이 가진 한계성? 예, 그쵸. 이 사업에 대한 한계성이고, 명품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명품 뭐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많이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당연히 비대칭성이 발생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각자의 이제 나라의 환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나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도 또 비대칭성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 유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또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직접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시장은 또 아닌 네. 네, 그런 시장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명품에만 국한된 걸 수도 있는데 네. 한국에서 선호하는 제품, 네. 컬러, 네. 그리고 또 현지에서 또 선호하는 컬러와 모델들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맞아요.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것들이 음. 뭐 유럽에서는 인기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또 그런 것들 사실 이제 또 뭔가 공급에서 또 자유로워지니까 음.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한국은 검정색 가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유럽 쪽은 검정색 가방보다는 네. 오히려 그냥 브라운색, 네. 그러니까 가죽의 약간 좀 고유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실제로 한국에는 검정색이 이제 거의 씨가 말랐는데 네. 유럽에는 그런 매장감이 색깔이 있다. 네, 그런 경우도 네, 발생이 되죠. 좀 그런 거를 그러면 전략적으로 좀 한번 해봐야겠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자체가 결국에는 재고가 굉장히 많아서 막 그런 게 또 네.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나라별로 또 좋아하는 컬러들이 또 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좀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재고 없이 판매하기 때문에 품절도 많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게 뭐 해외 구매 대행이 배송 기간이 다 길어요. 근데 명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재고가 별로 없어서 거기서 또 웨이팅하는 또 시간도 추가적으로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배송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뭐 고객이 취소될 확률도 높은 거고 네. 그만큼 CS도 좀 많이 관리 네. 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죠. 보통 한국은 이제 국내 변수로 수입해가지고 판매한다면 사실 이제 이슈될 게 없고, 워낙 네, 명품은 또 워낙 품질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뭐 품질에 대한 뭐 이슈나 뭐 그런 게 좀 이제 뭐 포장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게 발생할 일이 적은데, 사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이 길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뭔가 관리에 대한 그런 CS 포인트들이 많다는 점.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이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네. 이게 빨리빨리 수급이 되는 또 그런 브랜드들도 있다 네. 보니까 네네. 내가 어떤 브랜드를 취급을 하냐에 따라서도 케바케죠. 네, 케바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명품이란 게 그러니까 셀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케바케가 많다라는 네. 다 이 경험적인 노하우가 아니면 사실 네,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네, 왜냐면 브랜드에 따라 그런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컨디션들이 많이 좀 다르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쓴 게 이건 구매 대행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다 모니터링하면서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즉각적인 대처는 그냥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내가 구매 대행의 장점이 뭐냐? 제가 마구 막 올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상품을 많이 올려놔야 되는데 그거가 뭐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그건 사실 뭐 구매 대행 하나, 병행 수입을 하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이제 관리 상품에 대한 뭐 가격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재고가 변동되거나 이거는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오프라인 판매를 하거나 구매 대행을 하거나 병행 수입을 하거나 요거는 어쨌든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품 관리는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맞아요. 진짜 재고 있다 하더라도 품절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고 또 네. 가격이 또 이제 올라가거나 이러면 또 이제 다 반영을 해줘야죠. 예.